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입니다. 지난 악몽 같았던 그 장마 지나가고 이제 땡볕을 맞는 무더운 여름철 맞았습니다. 여름철마다 아마 피서 가시느라고 마음이 가슴이 부푸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은 좀 색다릅니다. 이번 그 폭우로 무너진 길도 많을 겁니다. 작년에 갔던 길이 올해 가보니까 없어졌다. 내비게이션 다 그런 거 지적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길이 무너졌거나 없어졌을 때 주위에 주민들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절대로 마을 공손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공손히 가서 모자 벗고 묻습니다만은 어떤 젊은 양반들은 창문 열어놓고 여보시오 아저씨 저 길 무너졌는데 어디로 가면 되오? 이렇게 분명스럽게 묻거나 또 더해서 한 발은 대시부대에 얹어놓고 한 손에는 담배 꼬나 쥐고는 분명스럽게 길을 묻는다. 이거 마음 좋은 농부님들 주민들은 가르쳐주지만 조금 성질이 급하신 주민들은 에라 너 욕 좀 봐라. 그리고 엉뚱한 길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피서철에 타지방에 가서 그 공손히 묻는 것도 운전자의 에티켓이 하나입니다. 좋은 여름휴가 되십시오. 여름 휴가 때 이 관광버스 이용해서 피서 가시는 분들 들어있을 거고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만 관광버스 유람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자가용이 그렇게 흔치 않아서 여름 피서 때면 크게 해수욕장으로 가는 관광버스들이 있었어요. 그 관광버스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참 난리를 피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레저에 여행에 관광버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참 편안하고 화롭고 어디든지 구경하고 싶은데 태워다주는 관광버스.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상륙을 했는지 그 최초의 관광버스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1916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내 관광이 아닌 금강산 관광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1914년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을 됐는데 이 당시 총독부가 시절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총독부에서는 애초에 경원선을 금강산을 관통해서 원산까지 잇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금강산 이 높은 산을 뚫을 재간이 없고 뚫는다고 그래도 기술이 부족한 데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절경을 갖다가 피해서 그렇게 공사가 어렵지 않은 평강 쪽으로 해서 원산을 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통을 했는데 경원선 개통을 한 다음에 이 총독부 철도국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금강산이 아까워요. 저 절경을 철도만 연결해주면 참 관광으로 해서 돈도 좀 벌겠는데 그런데 어떤 그 철도청, 지금은 철도청이고 그전에 철도국이었어요. 한 말단 기사가 와가지고, 아유, 국장님 왜 걱정하십니까? 이 경원선하고 금강산 사이에 버스를 연결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굿 아이디어 해가지고 1916년에 원산하고 경원선 철원이죠. 평강에서 금강산을 왕래하는 두 대의 8인승 버스를 갖다가 8인승 하니까 우습죠. 당시에는 15인승, 20인승이 없었습니다. 8인승 승합차를 갖다가 한 대씩 투입을 해서 하루에 두 왕복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버스인데 그때 8인승의 관광버스라고 그랬지만 버스란 소리를 부르지 않고 승합차라고 불렀어요. 관광승합차, 유람승합차. 이제 이 보통 승합차 길이를 늘려가지고 뒤에 의자를 한 줄 더 놓아서 8인승, 9인승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1920년에 비로소 철도국에서는 15인승 관광버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자, 시내 관광버스로 최초에 등장한 것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1931년
서울에 경성유람 자동차 주식회사라는 게 일본 사람들 서너시 모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 회사에서 25인승 관광버스 2대를 도입해다가 오전 오후 한 번씩 서울을 명승고적을 찾아다니면서 유람시키는 이런 관광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관광버스는 이제 서울에 명승고적 많습니다. 무슨 청도 프로vin스에서 일제시대니까 무슨 경성대학교 무슨 창경 쪽 돌아다니면서 내려서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이 관광버스가 특히 젊은 총각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아가씨가 안내양으로 등장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아주 웃음을 띠면서 안내를 해주는 그 맛에, 토요일만 되면 특히 경성제대생,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경성제대생이 사각 모자를 비스듬하게 쓰고는 올라타고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안내양을 찝쩍거리고 귀찮거리고 또 연애하자고 또 프로포즈하고 이래서 명물이 됐던 버스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내조를 많이 들으시죠?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 10분 중에서 8분은 내조를 듣고 그 중에서 5분 정도는 음악을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여행할 때, 운전할 때 꼭 음악은 따라다니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자동차 내조 음악 듣는 거 좋습니다. 카세트 음악이나 절대로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 듣지 마십시오. 비트가 강하고 메탈 뮤직이라는 거 있죠. 꽝치고 이런 것은 심장 박동을 자꾸 올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속에 연결돼서 사고가 나기 쉽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 그러냐 하면 자동차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동차에 무슨 음악이 있습니다. 자동차 음악은 사실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모든 자동차 문화가 미국에서 먼저 등장했듯이 자동차 음악도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그 등장하게 된 모티브죠. 1900년에 미국에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한 랜섬 올스라는 자동차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올즈모빌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려니까 이 선전이 필요해요. 당시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레디오가 있습니까? 신문밖에 없는데, 이 자동차를 선전하는 방법으로 랜섬 올스 사장은 1905년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즉,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허약한 올스모빌 자동차, 그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유모차에다가 엔진 달랑 얹어놓고 핸들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허약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대모험, 어떤 모험이냐, 뉴욕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겠다. 신문에 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러 주위에서 만류했는데도 드디어 40일 만에 근 3,400km의 대장정 미국 대륙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이 올즈모빌이 성공하자 미국 천지는 야단이 났습니다. 저 허약한 자동차 기계가 굴러가는 기계가 그 험한 그런 미지의 그 대륙을, 미지의 길을 찾아서 고장 별로 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뭐 하나 성공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당시 1905년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음악가, 에드워드 거슈니아 음악가 하고 작곡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올즈모빌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In My Merry Oldsmobile, 나의 즐거운 올즈모빌을 타고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당시에는 디스크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디스크가 없고 LP판도 없고 악보 가지고 노래 판매를 가름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팔렸냐 하면, 당시 미국에서 음악거리로 유명한 것이 뉴욕 42번가의 팀펜 앨리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이 바로 음악 악보 출판 골목인데 이 골목에서 출판 만 1년 만에 120만 부가 팔려서 대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운 올스모빌을 타고 나오는 바람에 각 자동차 회사에서 CM 팝송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한동안 3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 팝송이 대단히 유행했었습니다. 볼보 자동차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죠. 국내에도 수입하고 또 자가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보 자동차를 선전하자는 것보다도 이 볼보 자동차는 안전자동차의 대명사로도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가 어떻게 안전자동차로 커올 수 있었던가 하는 내막을 좀 파치려고 합니다. 이 볼보 자동차는 스웨덴 자동차죠. 스웨덴에서 최대의 자동차. 입니다만 스웨덴은 지금 사브하고 볼보 자동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볼보 자동차는 사실은 자동차 역사에 보면 아우나 마찬가지예요.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1920년대 스웨덴 예테보르라는 도시에는 그 SKF라는 베어링 제조 전문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기술 담당 다슨과 그 다음에 판매 책임 담당 가브리엘슨이라는 두 30대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후 영국에는 다 자동차 공업에 이제 번성해가지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스웨덴은 자동차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친구가 아니니까 여보게 가브리엘슨 우리 둘이 손잡고 이 스웨덴에도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설계를 한 자동차를 1920년에 시작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볼보 자동차를 만들 때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스웨덴은 얼마나 춥습니까? 눈 많이 오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 철학을 준수하세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차, 추위에 떨지 않는 차, 그 다음에 추위에 강한 차, 이런 모든 추위를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볼보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는 늦게 시작한 만큼 이 자동차 기술이나 모든 부품 공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1935년까지만 해도 이 볼보 자동차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부품, 엔진, 변속기를 들여다가 그냥 차체만 자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하던 그런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그 안전차에 그 철학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유지 차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볼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마 볼보 하시는데 이 라틴어로 나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제 두 사람 라스나하고 가브리엘이 자동차는 달려간다고 그래야지 왜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빙판에서 달려가면 미끄러지기 쉽소. 굴러가는 게 안전하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는 쭉 계속해서 안전차 위주로 개발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철판 도장을 하지 않는 철판하고 그 다음에 차체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뼈다귀에 씌우기 전에 차체 도장을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바닷물에까지 넣어서 얼마나 소금기가 많습니까? 금방 삭아버리죠. 이렇게 시험할 정도로 그 안전에 굉장히 이제 철저한 그런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만들어 나오면서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볼보가 안전차에 큰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차 대전 직후부터입니다. 직후에 1944년에 무엇을 발명했냐면 차체가 이만큼 강하다는 거. 강철 차체로서 가벼우면서 안전하고 충돌했을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강한 차. 이 차를 선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포스터가 있습니다. 광고가 바로 세븐업 테스트라 해서 볼보 7대를 쌓아 올립니다. 지붕에 쌓아 올려도
차가 찌그러지지 않는 만큼 강하다는 이 광고 텔레비로 나오고 유명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이드 임팩트 시스템, 그러니까 옆 측면으로 받았을 때 굉장히 약해서 운전자나 승객이 다치기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차체, 그리고 앞뒤 충돌을 했을 때 보통 차 같으면 다 찌그러져서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치명상당합니다.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에 충돌을 당했을 때에 이 앞뒤 부분이 조금 접히면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접어들어와서 딱 실내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크림플 존이라는 시스템도 만들어냈고요. 거기다가 또 제일 유명한 게 요새 우리 많이 이용하죠. 3전식 안전벨트. 그전에는 허리만 두르는 것이었는데 3전식 안전벨트.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태서 충돌을 했을 때 이 벨트 그냥 메고 있으면 풀어지거나 느슨해져서 다치기 쉽죠. 충격을 받는 즉시에 이 벨트가 조여지는 텐션, 프리텐션 벨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역사에 남는 것은 충돌을 했을 때 밤바가 먼저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충돌하는 즉시 밤바가 흡수를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밤바. 또 한동안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백 같은 거 이런 게 모든 안전장치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볼보가 이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오랜 동안의 안전 위주의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름이 났고요. 최근에는 이 참 생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볼보 자동차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다른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조립할 때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해서 쭉 흘러오면서 그 부품을 담당한 기능공이 양쪽에 서서 오는 대로 흘러오는 대로 자기가 조립해서 앞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근하는 종업원이 많답니다. 왜? 너무 일률천편적으로 큰 자리에 서서 하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친 게 80년대 중엽에 스웨덴에서는 칼마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공장이 뭐냐면 이 컨베이어식 조립 라인이 아니고 이동하는 조립 작업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대 하나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8명 내지 12명이 그룹이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 부품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차를 하나 놓고 열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각자 부품을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칼마 공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에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볼보 자동차, 또 하나는 아바 그룹 아시죠? 락그룹. 아바 댄싱 킹 유명하죠. 90년대 해체가 됐습니다만 이 두 아바 그룹하고 볼보가 스웨덴에 상징을 한다. 이렇게까지 스웨덴 사람이 자랑했던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1950년, 즉 2차 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유럽형의 2인승 스포츠카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공업, 자동차 초기부터 크고 낮고 편안한 자동차, 4인승 자동차, 힘이 강한 자동차, 이걸 위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2인승에다가 미날하고 작고 속도가 빠른 이런 스포츠카 개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거 유럽 전선으로 갑니다. 유럽 전선에 가서 이 유럽, 영국의 자이구와 MG, 독일의 포르쉐 등등 이런 그 유럽의 스포츠카를 보고 상당히 매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싼 스포츠카들은 2인승이지만은 작으면서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젊은이들이 귀국해서 보니까 도대체 휘발유 많이 먹는 큰 차, 이게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모든 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모든 생활 패턴이든지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걸 갈구하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스포츠카를 바로 제일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는 당시 미국에서 인류가던 그 자동차 디자이너 하리 얼이라는 이런 디자이너, 아주 그 디자인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이 하리 얼에게 지시해서 미국식 유로판 스포츠카를 만들어라 해서 1954년에 등장한 것이 시보레 콜벳입니다. 이 콜벳은 2인승에다가 아담하고 예쁘장하지만 그런데 이 차를 생산해내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또 하나 특징이 있었던 것이 미국 자동차 역사상, 아마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상 최초로 이 콜벳이 올바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전부 차체를 만든 것이 특징이고 해서 회사에서는 모든 게 선진화됐다 해서 크게 그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팔려나가지 않았어요. 우선 젊은이들이 볼 때는 급히 만들어내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잘 안 되고 가스가 세고 뭐 삐딱거리고 그다음에 또 생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그 플라스틱 바디에 저기 의구심이 간 겁니다. 저게 충돌만 하면 금방 부서질 텐데요.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걷는데 1955년에 역시 새 차가 나오면 같은 메이커들이 또 경쟁 차종을 만들어냅니다. 1955년 포드에서 썬더버드라는 역시 2인승 스포츠카를 만들어내는데 이 스포츠카는 너무 디자인이 미국식으로 길고 화려해요. 차는 작지만 이 스포츠카 썬더버드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958년 하리얼, 이 디자인을 담당했던 하리얼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수제자였던 윌리엄 미첼에게 이 디자인을 넘겨주죠. 네가 이 콜벳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라 해서 미셸이 디자인을 전부 고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최초로 유행한 가오리식 디자인입니다. 이 가오리 보시면 말이죠. 참 날카롭죠. 칼날같이 잿빛잿빛하게 아주 사쁘하게 만들어내서 딱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이제 인기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다가 61년에 르망 2040 파리 남단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르망 도시에서 24시간 이 차가 쉬지 않고 도는 경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종합 8위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르망 24시에서 종합 8위 우승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콜벳은 말이죠. 미국 최초의 스포츠카라서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60대, 50대 넘어서 60대쯤 되면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옛날 40년대 이전에 클래식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단조롭게 그저 속도 빠르고 미미한 그저 뭐 디자인에 별로 아기자기한 맛없는 그런 시대가 싫다 이거죠. 40년 이전의 자동차들을 대부분 우리는 클래식카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올드 제너레이션이죠. 물론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에도 그 클래식카 중에서도 정상을 달리는 최고급 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미국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40년 이전에 미국의 클래식카의 두 정상을 꼽으라면 듀셈버그. 이 듀셈버그는 한 10여 년 하다가 보면 문을 닫고만 아주 그 미국 클래식카의 금자탑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오랫동안을 생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상류층의 기호를 맞춰준 아주 호화의 극치를 달하는 차 하나가 파카드입니다. 여러분 파카드 하니까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자회사, 컴퓨터 회사 휴렛 파카드 아시죠? 이 파카드의 파생체가 바로 이 파카드 자동차였습니다. 그 내력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90년 제임스 파카드라는 한 전기공이 디트로이트에다가 전기 제품 제조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0년대를 넘어서 1900년 들어가니까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가 이제 발전해서 실용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전자제품들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 파카드 전기회사에서 자동차용 전기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사장 제임스 파카드는 자동차의 매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9년 후인 1899년에 파카드 자동차 회사를 이 전기 회사의 파생체로서 부단위 하나의 규모로서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이 제임스 파카드는 당시에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 이미 헨리 포드는 서민층용으로 싼 자동차를 포드 T형을 만들어서 서민층 고객을 파고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그건 침범을 못하고, 대신 나는 상주층 호화하고 힘 좋고 편안하고 번쩍번쩍한 차를 만들어가지고 상주층에 내가 시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임스 파카드의 그 철학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 파카드 자동차가 가장 전성기를 이룰 때가 1930년대였어요. 30년대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센버그하고 파카드하고 쌍벽을 이루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센버그는 헐리우드 톱스타들의 자동차였었고, 파카드는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40년 이전의 역대 대통령, 뭐 40년, 50년까지도 미국 역대 대통령이 파카드를 많이 탔습니다. 이 특히 30년대 파카드 12 같은 것은, 리무진 같은 것은 크면서도 모든 게 안에 시트도 소파식 시트에다가 얼마나 푹신합니까? 전화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 톤 색깔도 말이죠, 한 색깔만 안 썼어요. 2가지, 3가지 색깔을 화려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번쩍번쩍한 도급입니다. 그리고 엔진도 성능이 8기통에서 12기통까지 가니까 얼마나 스피드 좋습니까? 이래서 파카드가 이름을 날리다가 1958년 계속해서 그 경영의 불실로 적자 누적이 되면서 58년 드디어 당시 아메리칸 모터스 흡수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카드의 전신인 모체인 전기, 그러니까 전자로 다시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이 역사상에 그래도 반세기를 누빈 미국 최고화 차 파카드였습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 목적지에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나 또는 바닷가 해수욕장이 아니라도 또 강가에 가시는 분들, 이 자동차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댈 수 있는 대로 지난번 그 폭우장마에 많이들 혼나셨는데, 낮은 데도 왔다가 침수를 당하기 쉬우니까 비가 또 소나기 올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대신 세워두시되, 절대로 자동차의 앞머리를 바다 쪽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 염분이 섞인 해풍을 맞으면 자동차 엔진에 좀 부식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해수욕장이나 피서지로 가시다가 잠깐 쉬시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차 실내에 땡볕 밑에서 태워두고 잠깐 볼일 보러 갔다 올게 있어 하고 문을 꼭 잠그고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이들 땡볕 속에 그 실내에 그냥 잠궈 놨다가는 질식하기 쉬우니까 꼭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자동차 휴가 잘 보내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세차 한번 꼭 해주시는 게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깨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